얼마 전 어떤 친구가 말하길 요즘 집값이 최고점인 것 같아서 매매하기는 싫고 신규로 분양받는 것도 마이너스 피가 날 것 같아서 불안하고 그래서 그런 리스크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전셋집을 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주택을 전세로 임대한 뒤 그 이후에 집 매매가가 전세가 이하로 떨어져 역전세가 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는 주택의 종류에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피해 사례는 비교적 빌라나 오피스텔이 많은 편입니다. 그 밖에도 전세를 끼고 갭투자로 집을 매매하거나 무리하게 분양을 받아 그것들을 받은 전세금으로 메꾸고 그렇게 깡통전세로 이어져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요즘 전세에 대한 정책이 너무 좋아졌고 월세보다는 전세가 훨씬 합리적이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때문에 역전세임에도 불구하고 전세 임대 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많은 임차인들의 잘못된 부동산 상식과 그리고 다급한 마음을 이용하는 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대표적인 사건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빌라 전세 사기 사건들이 있겠는데요. 신축 빌라의 분양가 및 매매가를 실제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광고하고 그보다 조금 낮거나 혹은 비슷한 금액으로 전세 임대를 줘버리고 계약기간 중 빌라의 명의를 일명 바지사장이라 불리는 제3자에게 넘겨버리고 그렇게 원래 빌라 주인은 남을 나라 도망을 가버리고 마지막에는 세입자와 바지사장만이 남게 되는데 그 둘이 실컷 싸우다가 결국 바지사장까지 잠수를 타버리게 되고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런 무책임한 임대인들은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해당 건물이 압류 가압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지고요. 그렇게 세입자는 그 빌라에 홀로 남아 술과 함께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겠죠. 그나마 계속 거주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다행이지만 불가피하게 꼭 이사라도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집을 그냥 방치해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경매를 신청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역전세가 나버린 부동산을 경매에 붙인다는 것은 그 차익만큼 돈을 날리겠다는 의지와도 같습니다. 그렇듯 세입자는 어떻게 해서든 손해이기에 쉽사리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요.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본인 같은 피해자를 또 만들어서 떠넘기는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그 죄책감은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겠죠. 먼저 가장 많은 전세 임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는 계약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만 잘 숙지해도 다른 주택들에 비해서는 사고 위험이 비교적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개개인의 거주 목적을 1순위로 두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설사 갭 투자를 목적으로 한 매물을 만나게 될지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매가나 전세가가 나라까지 떨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고요. 그리고 다른 주택들에 비해 전세자금 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같은 보증제도들의 가입이 비교적 용이한 편입니다. 빌라는 아파트와 더불어 가장 많은 전세 임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보통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 초년생이나 혹은 신혼부부들이 아파트는 전세가를 감당하기 어려우니 플랜B로 빌라를 찾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영화 싱크홀에서 잘 표현되어 있었는데요. 그리고 아파트 못지않게 잘 꾸며진 실내 구조와 인테리어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친구가 신축 빌라 분양하는 곳을 다녀오더니 너무 마음에 들어하면서 비싼 아파트 뭐하러 사는지 모르겠다. 관리비도 더 싼 빌라가 훨씬 합리적인 것 같다라며 극찬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 친구가 무엇인가 왠지 모를 신념에 가득 차 있어서 뭐라고 대꾸해주지는 못했는데요. 그럼 여기서 빌라 전세 최대 리스크를 뽑아보자면 역세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파트에 비해 분양이나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역전세가 벌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빌라 자체의 매매가가 분양가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여기서 빌라는 왜 잘 안 팔리냐라고 물어본다면 사람들은 아파트를 훨씬 더 좋아하니까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세보증보험이 승인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요. 그렇지만 빌라는 전세보증보험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기 때문에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계약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빌라부터는 전세보증보험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 정신건강에 이로울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어려워지는 부분인데요. 일단 오피스텔은 보통 원룸 형태의 단독 다가구 주택보다는 임차료나 관리비가 비싼 편이지만 그에 비하여 비교적 독립적이고 편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안 면에서도 조금 더 체계적이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께 많이 선호되고 있고요.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오피스텔도 전세로 임대하는 게 당연히 합리적이지 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아파트나 빌라와는 다르게 오피스텔을 전세로 임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상한 일입니다. 사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월세 수입을 목적으로 태어난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상가를 전세로 계약하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이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감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풀옵션 형태로 세상에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옵션들이 노화되면서 그만큼 오피스텔의 가치도 같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유야 어찌됐든 계약 기간 동안 아무 탈 없이 잘 살다 전세금 잘 돌려받고 나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월세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을 전세로 임대한다는 것은 애초에 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같이 개별 호실로 분양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매매가 상승을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다가 묶여버리는 경우가 있고, 수익률을 목적으로 여러 채를 받았다가 잔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담보대출이 나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공인중개사로서 매물들을 의뢰해 받다 보면 오피스텔을 전세로 임대 내놓는 경우는 무리하게 여러 채를 분양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과 같이 수익률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은 레버리지 효과를 기본적으로 설계하기 때문에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설사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매물들을 월세 아닌 전세로 내놓는 경우는 극히 드물 수밖에 없겠죠. 물론 정말 순수한 오피스텔 전세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매물들을 일일이 판가름해내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행히 오피스텔도 전세자금 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같은 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만약 그러한 제도들의 보증을 받을 수 없는 매물이라면 계약을 보류하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월세 매물을 찾아보는 것을 가장 권장하여 드립니다. 단독 다가구 주택은 아파트나 빌라의 주거성과 오피스텔의 수익성을 모두 함께 합쳐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전세 계약의 리스크는 오피스텔과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원투룸 건물은 오피스텔 여러 호실을 묶어둔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건물들은 마지막 층에 흔히 말하는 주인 세대라고 불리는 곳에 건물주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조금은 낮다고 볼 수 있겠지만, 건물주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오로지 수익 활동만을 위한 건물들은 레버리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대출이나 선순위 권리자 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또한 전세 임대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겠지만, 비교적 가입 절차가 다른 주택들에 비해 까다로운 편이고요. 높은 담보 비율로 인해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에만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높은 담보 비율로 인하여 최악의 경우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리스크는 존재하기에, 단독 다가구 주택은 그 어떠한 부동산보다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건물들은 매매가가 꽤 높은 편이기에 깡통 전세가 될 확률이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계약 기간이 만료돼도 다른 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리스크는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전세보증보험의 보증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전세 계약을 한다는 것을 결코 권장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먼저 체크해봐야 할 부분은 전세보증보험, 전세자금 대출 등 나라에서 보증할 수 있는 매물이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나 기타 금융기업들의 심사 기준은 비교적 까다로운 편이기에 개인이 판가름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주택들은 설사 역전세가 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세보증보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 행각도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고요. 어쨌든 이러한 제도들이 승인되지 않는 매물들은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말고 보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실제로 저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그런 매물들을 그냥 피하게 하고 차라리 월세 매물을 계약하게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은, 그러한 제도들의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잔금일에 맞춰 전입신고와 더불어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대항력을 갖춰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간혹 상황에 따라서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는 전세권 설정을 활용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기에, 만약 임대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매물은 계약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전세권 설정이 완벽한 안전장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도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두 번째로, 만약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역전세는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말하기도 귀찮을 정도로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당연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 실시간으로 발급하여 확인하기가 있겠는데요. 해당 주택의 매매가와 현재 기타 설정 상태들을 꼼꼼히 체크해봐야 하고요. 더불어 네이버 거래 내역이나 국토부 실거래 공개 내역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이 현 시점에서 얼마에 거래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신축이라면 분양가나 주변 비슷한 매물들의 거래 사례들을 참고해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최악의 경우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 유찰이 되어버린다면 금액이 20-30%씩 떨어지는 것은 1도 아니기에, 분양가나 실제 거래 사례가에 비해 대출이나 기타 선순위 권리를 포함한 전세가가 최대한 낮아서 매매가 대비 70%에 가까울수록 안전한 매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임대차 계약 시 특약사항 활용하기입니다.
이는 갭투기 및 깡통 전세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부터 종종 쓰이고 있는 방법인데요. 계약 기간 중 소유자 변경을 금지한다거나 혹은 새로이 바뀐 소유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 기존 소유자가 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들을 예로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진상 손님으로 낙인에 찍힐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겠다는데 그런 것들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정상적으로 임대 활동을 하는 임대인이라면 굳이나 그런 특약들을 반대할 이유도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인의 실체와 상황을 최대한 많이 파악하기.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위임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간혹 가족이나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위임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족이 대신 나오는 경우는 그렇다 치고 공인중개사가 위임을 받는 경우는 조금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공인중개사로서 이런 말 하기도 조금 웃기지만 일단 공인중개사를 너무 믿지만은 마시고요. 해당 공인중개사가 청렴결백한 사람일지라도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어떤 사람일지는 확실하게 모른다는 거죠. 저도 임대인의 위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의 마음도 어딘가에서 왠지 모르게 찝찝함이 계속해서 밀려왔었거든요. 나 자신도 잘 모르는 임대인의 계약을 위임받는다는 것이 썩 달갑지만은 않다는 것인데요. 이 임대인의 신용이 어떠한지, 갭투기꾼은 아닌지, 제2의 빌라 사기 모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파산 직전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시장에 매물이 별로 없더라도 마음을 너무 급하게 먹지는 말고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숙지해서 무엇인가 찝찝하고 쫓기는 계약들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모두 대한민국 갭투기의 재물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다음 편에서는 이미 당해버린 깡통 전세 사기에 대처하는 자세들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